지난 시간 마지막에 페르시아 치하의 유대는 평화의 은둔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는 점점 역사적인 운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3년부터 10년 동안 당시 헬라 세계가 알고 있던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던 정복 왕입니다.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평정한 후에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그 유명한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다리우스는 도주하게 되죠. 알렉산더는 두로 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두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정복에 실패했던 이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대한 공략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알렉산더가 지략을 써서 7개월 만에 점령을 하게 되고요. 곧바로 가자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서 2개월 만에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총 10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좁은 지역에서 9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지체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가 유대 지방에 대해서도 정복 전쟁을 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정확치가 않아요. 현재까지 남은 자료는 요세푸스의 기록인데 역사성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무슨 내용을 기록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미는 있거든요. 두로를 포위하고 있던 알렉산더가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편지부터 믿기 어려운 건데요. 아무튼 알렉산더는 유대인에게 군사와 물자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야두아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게 반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으니 나는 배반할 수 없다 라고 답신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겠죠. 알렉산더는 두로와 가사를 점령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는 몰라요. 알렉산더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야두아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치장하고 성문을 열어라. 백성들은 흰 옷을 입게 하고 제사장들을 자색 옷을 입고 왕을 영접하게 해라. 내가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야두아는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꿈에서 지시한 대로 준비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알렉산더를 마중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본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의 행렬과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자주 의상을 입고 백성을 이끄는 대제사장을 보고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대제사장의 안부를 묻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알렉산더, 이상한데? 신하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째서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경배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알렉산더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다. 내가 마케도니아의 디오스에 있을 때 꿈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복장을 하고는 지체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제 보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깨달았다. 알렉산더는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요청에 따라 7년째에는 조공을 면하게 하고 바벨론과 메대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는 몰라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알렉산더가 유대의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의 신에게 제사를 했어요.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유대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세금도 7년마다 면제해줬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어떤 학자는 오히려 알렉산더가 걷어간 세금이 페르시아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사망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광활한 정복지를 차지하려는
권력 다툼이 알렉산더 장군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계승자들, 디아도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의 전쟁은 12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투로 종결이 되면서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프톨레마이우스, 짧게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장악하고 프톨레미 왕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영어로 톨레미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프톨레미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기존의 페르시아 지역은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해서 셀류코스 왕조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두 왕조는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니까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프톨레미 왕국은 이집트, 셀류코스 왕국은 페르시아와 시리아. 자, 프톨레미는 새롭게 알렉산드리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는데 이 도시는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초기 기독교에서도 주요 거점 도시가 됩니다. 셀류코스 왕국의 수도는 두 곳이었는데요. 티그리스 강변의 셀류키아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성경 이름으로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딱 봐도 유대 지방이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었죠. 이곳은 프톨레미가 차지합니다. 프톨레미 왕국이 지배하던 시절에 유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매우 적다고 해요. 우리는 간헐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들과 비문들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유물들을 이용해서 많은 가설과 함께 이 시기를 추정해야 됩니다. 프톨레미 1세의 아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시절에는 재무관리였던 제논이 왕실 재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5개월간 순찰하는 느낌으로 여행을 한 후에 파피루스로 보고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 문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가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마을까지 침투한 정황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는 군사관리인 영주 휘파르코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무장관 오이코노모스, 왕의 서기관 그라마테우스는 물론이고 행정체계의 가장 말단 촌장 코마르케스까지 파견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동사무소의 동장님까지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세금 징수를 했을지 알 수 있겠죠. 프톨레미 왕조 아래서 팔레스타인은 페르시아만과 이집트, 지중해의 소아시아를 넘어서 에게해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무역 통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의 도시들과 특히 이 예루살렘은 국제 상업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사이가 안 좋았던 유대 출신의 암몬 총독 기억하십니까? 네, 도비아가 있었죠. 요세푸스는 이 도비아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프톨레미 3세 에우에르게테스라는 왕의 치하에서 무역과 토지를 독점한 암몬의 부호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의 전체 세금 징수를 관할하는 지배자로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한 사람이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만주 정도 되는 지역의 국가 세금을 혼자서 다 책임지고 걷고 그런 정도의 금융재벌이다라고 하면 느낌이 좀 비슷할까요? 이런 금융재벌쯤 되는 도비아 가문은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가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후 역사에서도 주요 인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도비아 가문, 특히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비아 가문이 건재하고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프톨레미 왕국으로 바뀌어 있어도 귀족 내지 상류층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치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특별히 반란이 있었다거나 정부의 진압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철저한 세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온순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대체로 질서가 유지된 상태로 견디면서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톨레미의 통치가 가져온 보다 큰 영향력은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도시들은 그리스식 이름과 형태를 갖게 되고 전통의 자부심이 높았던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들까지도 그리스의 헌법을 수용합니다. 이 도시들에는 그리스식 운동 경기가 치러지고 김나지온이라는 학교도 설립됩니다. 이런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언어가 있죠.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대중적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히브리어 및 아람어와 함께 코인의 헬라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가 시작된 기원전 3세기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되는 비석, 비문들 대부분이 코이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문학과 철학, 역사 등을 기록한 언어도 대부분 코이네였고요.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유대 문헌은 물론 그리스 문헌에 대한 학습도 중요했습니다. 코인의 사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식 이름의 광범위한 사용이었습니다. 상류층에서는 이름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동시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었었던 예수아와 엘리야킴 같은 사람은요, 그리스식으로 음역한 야손, 알키모스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던 마카비 가문의 대제사장과 왕들은 그리스 이름이나 히브리어 플러스 그리스어를 함께 쓰는 이중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 휘르카노스, 유다 아리스토블로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역의 상황이 이렇다면 제국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더욱더 이 코인의 헬라어가 필수적이었겠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300년까지 이집트의 유대 공동체에서 발견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자료는 두세 개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코인의 헬라어 기록이고, 그 중에 최고봉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성경을 번역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